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젊은 세대와 함께 자유 그리고 안보에 대한 소통을 공감하는 자유와 민주화 산책가자의 김성훈입니다. 자유민주 산책 어느덧 저희가 10회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활동하시고 계신 명사님들을 초청해 자유와 안보, 리더십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간 공부한 내용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의 권대현님, 모현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멋지게 이렇게 네. 뭔가 느와르하게. 감사합니다. 피부가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자유민주 산책을 이제 함께 하실 강사님은 또 지난 시간에 국제안보와 한국의 전략자산에 대해서 명강의를 들려주셨죠. 김덕기 예비역 제동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못 보신 사이에 또 못 뵌 사이에 또 이렇게 또 뭔가 좀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를 만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자유민주 산책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주제에 대해서 우리 모현준 패널님께서 주제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자유야 민주야 산책가자. MZ세대가 만들어가는 위대한 대한민국, 한국의 미래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덕기 제동님과 함께하는 자유와 민주화 산책가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고민이, 네. 아니 질문이 있는데요.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요즘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가의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국가에 대한 인식? 네.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국가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만 통상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기본 교육 이런 걸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더 우리가 좀 뎁스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흔히 이제 국가 하면은 이제 국민, 대한민국 국민, 영토 그리고 이제 주권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네. 이제 주권하면 우리가 통상 외교 그리고 우리 이제 군사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박탈당한 것이 외교권이거든요. 외교권이 없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 국가가 대외적으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네. 한편 또 우리 이제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 이제 국력인데 네네. 국력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위치.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한반도다 보니까 특수한 그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데 네. 그 지리적인 위치, 영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우리는 이제 70%가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지리적인 특성이 하나의 국력을 구성한 요소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인구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이제 우리가 이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이렇게 낮아지면서 네. 여러 가지 현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느 정도 인구를 보유해야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그 천연자원, 참 이거 천연자원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슴이 굉장히 아픈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반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천연자원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또 굉장히 또 마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네. 그 네 번째 이제 경제력. 경제력은 뭐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가지고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갖게 되었는데 예. 그 다음은 이제 군사력 그리고 정치 외교력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셔가지고 이기 행정부가 내년 1월 21일부로 이제 탄생이 되는데 이 정치 외교력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잘 나가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수출하고 또 연계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예. 또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정보력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력 하면은 우리가 뭐 국가의 최고 기술력 할 때 뭐 커팅 에지 테크놀로지 이런 전문 용어를 많이 쓰는데 네네. 그 정보력은 이제 우리 국가 최고 기술 기반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힘이 굉장히 되거든요. 그 정보력을 우리 갖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정보력과 연계해가지고 과학기술을 얼마나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 가지고 있느냐.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 그죠? 고대역 그 메모리 분야에서 최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선박과 자동차 제조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잖아요. 이런 네. 그 과학기술도 중요하고 최근에는 이제 다른 나라도 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음식이라든가 음악, 문학 등이 이제 포함된 문화가 새로운 그 어떤 국가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 지리적인 여러 가지 이제 뭐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천연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뭐 정치 외교를 잘 우리가 발휘를 해가지고 잘 극복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기성세대와 MZ세대가 고민해야 될 부분 인구 감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도권에서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과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하나의 큰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요. 그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제 한 9가지 정도를 제동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군사력 그리고 이제 정보, 과학기술, 경제력 그리고 이제 문화, 컬처 이 부분에서는 그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좀 전 세계에서 약간 선두 그룹에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지난주에 이제 TV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왜 국가 브랜드를 그리고 우리 대표 상징을 가진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있는데 지난주에 정조대왕 그 인도식 조선시대에 만들어서 해군에 이제 넘겨 인도식에 이제 갔다 왔는데 그때 친구들이 많이 참가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브랜드를 상징하는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 이게 넘버원 1이에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내 친구들이 하트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때 또 한 가지 제가 또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은 미국 워싱턴에 가면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는 싱크탱크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공화당을 지원하는 싱크탱크인데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이지스함은 제가 초대 함장을 한 세종대왕이다. 세종대왕 역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국가 대한민국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소의 그 현대 조선소에서 이제 건조를 했잖아요. 그 요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뿌듯하게 들리기도 하고 조선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실제 학교 초대 함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뿌듯함이 더 배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동님 혹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요소라든지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이해를 저희가 하면 더 쉽게 물론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세계사 속에서 지리적으로나 인구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게 많이 공부하고 들으셨을 건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실 우리가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들어있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면적이 한반도가 약 한 22만 평방킬로미터 세계에 85위 정도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약 한 1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108위 그리고 북한이 한 12만 평방킬로미터 세계 한 99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국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경제적으로 강대 위치에 이제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근데 인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인구인데 현재 남북한 인구가 한 7,8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가 한 8,100만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세계 20위 정도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한 5,200만에서 지금 올해는 한 5,100만으로 이게 줄었어요. 그것이 이제 세계 한 29위 정도 되고 북한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지금 한 2,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를 우리가 좀 하기가 곤란한데 2,600만 명 기준으로 하면 세계 한 52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위치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끝단에 있어요. 제가 2017년에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들어갔는데 블라디보스토크가
사실은 이제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첫 번째 철도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뭐 모스크바까지 약 거의 8,000km 정도 되는데 이런 그 특성을 갖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순환의 역사를 많이 겪었죠, 사실. 네. 왜냐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를 많이 괴롭히기도 했고, 예.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이 이제 해양 국가인데, 과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명나라를 치겠다고 해서 우리 한반도를 침략하기도 했고, 또 중국 역사적으로 중국의 원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예, 또 예. 원나라가 일본을 치겠다고 해서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예, 예. 침략한 점도 있어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운한 역사를 가진 지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 정치 외교력을 잘 발휘하면 네. 그네들의 강점을 우리가 잘 살려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 번 더 위대하게 네. 점프하는데 좀 우리가 어떤 그 레버리지로 지뢰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동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안보의 위협을 정말 옛날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왔었던 네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도 그렇기도 하고 지금 제가 좀 여러 부분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또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와 한반도가 같은 지정학적 중추국으로 분류가 되어 네네. 있다는 것도 제가 조금 네. 공부를 좀 해봤는데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저기서 말씀하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나토 쪽과 이 러시아 이쪽 비유럽 그쪽으로 이제 이것이 이 안보 자체에 대한 불감증이 좀 팽배해 있는 이런 시대에서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리적으로 또 장점을 갖는 것이 네네네. 이제 반도잖아요. 반도라는 의미는 한 부분은 대륙에 이제 연결되어 있고 한 부분은 바다에 연결되어 있다는 지점이 예.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네.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네네. 그 바다 중에 특히 서해 같은 데는 갯벌이 있잖아요. 네. 이 우리 서해안 갯벌이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아마존 갯벌이 이제 가장 큰데 이런 갯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풍부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제 뭐 낙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이제 풍부한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큰 장점이기도 하고 네. 좀 전에 이제 성씨가 말씀하셨지만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네.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농업 국가잖아요. 그러면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예.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흑해라는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를 통해서 그 다음에 튀르키예 해협이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는데 네. 해협을 통해서 지중해를 또 전 세계로 수출이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이제 세계 인류 제품을 우리가 동해, 서해, 남해 네. 바다의 중요한 항구를 통해 가지고 이걸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서해, 뭐 중국이 황해라고 부르고 있지만 네네. 서해가 또 중요한 중국의 무역 항로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세계 5대 항구가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산항도 뭐 큰 항구 중에 하나지만 네네. 이 세계 5대 항구 중에 3개가 지금 우리 서해와 같이 이게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 해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 접해 있고 또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이제 보면 대한민국을 칭할 때 위대하다, 네.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네. 말씀을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는 어떤 면에서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다닐 때 뭐 한국이라는 이런 용어보다도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그레이트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그레이트라는 쓰는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어요. 영국. 영국이 이제 영국이 이제 뭐 축구를 하면 뭐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쓸 때는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용어를 써서 네네네. 우리 뭐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이트라는 말은 위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 국가가 뭉쳐서 그야말로
한 영국을 구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이제 그레이트 위대하다는 말을 쓰는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영토도 작고 인구도 뭐 사실 한 뭐 30위 안에 들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빛나고 있는 것은 제가 6가지를 이렇게 좀 요약해서 각각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뭐 이제 우리 여권, 우리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권 파워를 가지고 세계 국력을 막 설명하기도 하는데 영국에 보면 이제 그 해리 앤 파트너스라는 그 연구소에서 매년 이제 각 국가 패스포트 그러니까 그 여권의 어떤 힘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해서 이제 매년 7월달에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계 3위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엄청난. 그동안에 이제 일본이 계속 1위를 하다가 사실 이제 2022년에 3위로 떨어졌다가 작년에 이제 2위로 올라왔거든요. 지금도 이제 2위에 들어있는데 1위는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도시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1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3위라는 것은 사실 세계 국가가 이제 UN 가입국이 93개국인데 가입이 안 된 국가를 포함하면 227개국 중에 우리가 3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UN 가입 국가가 91개국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93개국인데 그 중에 우리가 92개국과 무비자로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국가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뿌듯하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중국이 이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민국을 포함을 시켰어요. 중국이 15국가에 이제 그런 허가를 해줬는데 일본은 포함을 안 시키고 대한민국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한편으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우려될 부분도 있다. 얼마 전에 이제 친구하고 차를 마시는데 지인이 중국에 가서 아마 커피숍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아마 중국 군용 트럭이 찍혀 있던 거, 찍혔는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도 몰랐는데 그 커피숍에 10분이 안 돼가지고 공안이 따고 온 거예요. 자기는 당신을 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핸드폰에 있는 모든 것을 압수하겠다 그래서 자료를 다 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비자로 중국 여행을 많이 신청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 갈 때는 그런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공안에다 가져가면 거기는 우리가 많은 자료를 넣어놨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연구하는 자료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중국에 가져간다고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종합하게 되면 하나의 좋은 어떤 과학기술이라든가 우리가 전파되면 안 돼, 넘겨줘도 안 돼, 그런 거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한번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외교와 경제력은 또 병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교를 통해 가지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잖아요.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런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새 K방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K방산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외교로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중공업이 이제 이집트에 가가지고 우리 선박 수출 관련 여러 가지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막 프랑스의 장관도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상 같은 경우에 뭐 프랑스 대통령이라고 부르는데 대통령이 필요하면 그 나라 수상이나 대통령을 불러가서 또 정상회담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그 국가 외교가 사실 경제력과 이렇게 연관되기도 하고 또 최근에 K방산을 우리가 다른 국가로 확대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UN 93개국 중에 큰 회원 3개국 중에 북한하고 시리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팔레스타인 여기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91개국 그다음에 로마 교황청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쿡제도를 포함해서 그 국가하고 194개 국가와 사실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교관계를 통한 관계를 맺은 국가와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교적으로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인도네시아가 옛날에 그 명나라 정화대독이 명나라가 무역 수출을 할 때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 기지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네. 거기에 갔더니 인도네시아의 그 중심에 수도 중심에 이제 옛날 큰 강이었는데 그 강이 이제 개발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집에서 나오는 여러 화물 뭐 물을 많이 버리고 오물을 많이 버리다 보니까 강이 굉장히 좁아지고 오염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정화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뭐 요새 이제 해외 지원도 많이 하지만 이런 역할이 사실은 우리 국가 이미지 브랜드를 높여주고 그 이후에 이제 인도네시아나 그런 우리 도움을 받은 국가들이 외교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 좋은 제품을 수출할 때도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약 한 60개국하고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을 하고 있어요. 뭐 미국하고도 물론 체결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다른 국가하고 관계를 강화하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좀 관심을 쓰는 국가 중에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라는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 하면 developing countries, 그러니까 개발 막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그 사우스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남태평양 도서 국가 한 14개에서 16개국 되는데 그 국가들하고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이 이제 거기에 관심을 많이 쓰고 있고 그동안에는 미국, 호주, 일본이 이제 그 국가 관계를 계속 개선시키고 있는데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경제 외교와 연계해가지고 30-50이라는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8년도에 가입이 됐거든요. 그 이제 세계 7번째로 가입된 거예요. 30이라고 하면 1인당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그리고 50이라고 하면 포퓰레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그래서 자랑스럽게 우리가 이제 7번째로 가입했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 외교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경제력이 커진 덕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하는데 세계 인류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27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 세계 수출 1위 제품을 우리가 한 8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인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 순위를 보면 10위 안에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4세대 인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가 예산도 반영해서 새로운 R&D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4세대 인류 제품 상품 중에는 뭐 우리 전기, 그 다음에 우리 전기 배터리 있잖아요. 거기 뭐 전기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이 이제 포함이 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인류 상품을 지속적으로 그 수를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상품이 되려고 하면 세계 시장 점유율 5% 이상이 돼야지 이제 그 인류 상품으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한 70개 정도 품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더 정부도 노력하고 우리 젊은 세대, 우리 기성세대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전자정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정부 이정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전자정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분야별로 되어 있는 이 전자정부 시스템을 외국에 지금 수출하려고 이렇게 노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경쟁력이 세계적인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세계 6위 정도로 평가를 받는데 인구 2천만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 다음으로 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본에 있는 관료들이 가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디지털 정보 체계를 보면 굉장히 놀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 학위 졸업증명서 띄려고 하면 그 대학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홋카이도 근무하는데 오키나와 있는 대학을 졸업하면 가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안 가도 되는 상황을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본 관료들이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우리 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들이 깜짝 놀라는 이거 뭐지? 네. 우리는 언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상황. 두 번째 이제 또 놀라는 게 하나 뭐냐면 우리가 KTX를 타러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개찰구가 없어요. 옛날 개찰구에서 표 막 아, 네, 확인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네. 일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가 가서 지하철을 타도 개찰구를 다 통해서 막 가는데 사람이 다 지키고 있어. 그래 여기 오니까 KTX를 탔는데 그렇죠. 아무도 없어. 그리고 본인이 타서 본인이 티켓 넘버에 잘못 앉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와서 확인을 해. 그거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 국민 수준도 높지만 디지털 정보가 너무너무 잘 돼 있구나. 예. 그래서 일본은 언제 따라가지 뭐 이런 이제 고민들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특히 요새 이제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이 반도체가 세계 다른 나라가 인류 제품을 만드는데 기반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특히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우리 삼성이나 뭐 LG께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잘 사는 집에 가면 항상 삼성이나 LG 가전제품이 없으면 별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농담할 정도로 참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K-팝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K-pop. 제가 드디어 연구해 아는 거 나왔네. 네, 중요하죠, 그죠? 그죠? 배우시던 자리가 많을 텐데 우리 K-팝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문화 수출이라는 컬처가 이게 수출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별로 이제 이야기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 문화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영국에 공부할 때 그 세계적 문명 비평가 프랑스의 기 소르막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정치학과 철학을 강의하고 일반 이제 뭐 이렇게 문화나 역사에 대한 많은 그 코멘트 이런 걸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K-팝이 막 한창 유행하기 시작할 때 그죠? 그때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 세계 인구의 한 0.7%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대단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너무너무 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영국 친구들이 그걸 제가 물어봤을 때 야 우리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계속 수출할까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상품하고 문화를 같이 연계해서 수출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아.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진짜 큰 자부심인데 제 딸내미가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는데 냉동 김밥을 사 먹으려고 몇 번 했는데 실패했대요. 왜 그러니까 냉동 김밥이 나오면 미국 사람이 먼저 사가버리더라고요. 아. 미국에서. 아 그거 개수 제한도 있대요. 그래요? 네, 한 번에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개수 제한. 이거는 뭐 프리미엄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야. 프리미엄이지. 그러니까 이거 한번 먹어본 친구들은 이제 곧 빠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LA에 가면 산후조리원이 있어요. 그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미국 분들이 이제 출산을 하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미역국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사실은 이제 서양 미국 친구들이 뭐 김이나 미역 이런 거 검은색이고 뭐 잘 안 먹고 약간 네. 그 거리를 뒀는데 요새는 이제 스스로 이제 찾는 문화가 된 거예요. 음식 문화가. 또 그리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할 때 우리 K 음식 코너가 생겼잖아요. 거기 네. 뭐 컵라면도 팔고 다양한 문화를 파는데 외국 선수들이 축구 경기가 끝나면 그 우리 음식 코너에 들려가지고 막 사가서 자기 이제 룸에서 막 음식을 먹기도 했다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다. 네네네. 한편 또 안타까운 건 우리 문화가 이렇게 외국으로 많이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중국이 한복이나 김치 이런 거를 자기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이 뭐 우리 역사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문화에 대한 것도 계속 자기 걸로화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어떻게든지 잘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외국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이 인구가 한 5,100만 정도 되는데 올림픽만 하면 10위 안에 드는 거예요. 네.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금메달을 가장 많이 땄을 때가 베이징 올림픽인데 네네. 올해 이제 프랑스 파리 올림픽 할 때도 우리가 뭐 금메달 13개, 그 다음에 동메달, 은메달 이렇게 따가지고 지금
8위를 했잖아요. 이건 대단한 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MZ 세대들도 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계 메이저 대회하면 뭐 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대회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4개를 동시에 유치한 그랜드슬램을 차지한 국가가 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다 4가지 다 한 국가가 많지 않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에서 우리가 사실은 6번째로 네. 그랜드슬램을 차지했어요. 예, 사실 올림픽을 하려고 하면 어떤 대회를 하려고 하면 그만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시설을 가지려고 하면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이 장충체육관 여기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거를 필리핀이 지어줬어요. 60년대 우리가 네네네네. 능력이 안 될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 정상회담 하면서 우리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비 안 맞고 우리 젊은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하나 기부해달라고 해가지고 장충체육관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경제력과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세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건 같이 병행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이나 뭐 이런 세계 이 대회를 유치하면 그것과 함께 국가 브랜드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외국 선수들이 와서 우리 문화를 접하고 우리 문화를 또 전파하는 그런 역할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크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대형 그 건설사들의 능력을 좀 자랑을 많이 하고 싶어요. 네네네. 대현 씨도 싱가포르 가보셨나요? 싱가포르 아직 못 아, 못 가봤습니다. 가보셨구나. 싱가포르 가면 거기에 이제 200m 50층짜리 마리아나 베이 호텔이 있는데 네. 그걸 쌍용 건설에서 지었거든요. 못 가봤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레이시아에 쌍둥이 빌딩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었어요. 네. 네네네. 두바이에 가면 두바이가 세계에서 가장 높게 생각하고 지었던 828m, 160층짜리 건물, 예, 부르즈 칼리파, 네네네. 이것도 우리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중동에 건설 붐이 한창 일어날 때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우리나라 노동자가 같이 가서 일을 하면서 네네. 이월을 벌어가지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발판도 마련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설회사들이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세계 유명한 건물 다 짓고 있다는 사실이 또 느끼지 않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새로운 도시도 건설하고 지금 오만 같은 경우에 이제 부두를 새로 이렇게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선호하는 건설회사를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선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한데요. 그 뭐라 그럴까 직약적만 그것만 보고 다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인적 자원이 인적 자원이 엄청난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가덕도를 연결하는 그 해저 터널을 뚫었잖아요. 네. 그때 완전 세계에서 안 쓴 새로운 공법을 했거든요. 야. 그래서 세계 건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했었어요. 그 유튜브에 지금 나와 있는데 네. 과연 어떻게 해저를 터널을 뚫고 네네네. 그 다음에 그거를 공사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다. 나중에 기회 되면 유튜브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가덕도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이 이제 거제도로 연결되면서 네네네. 새로운 이제 또 새로운 길이 생겨. 새로운 길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산업 발전 측면이나 관광 측면에서 거제도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뭔가 그 대한민국의 위대함 그리고 그 대한민국 찬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맞네요. 맞습니다. 맞죠, 그죠? 네. 예, 예.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면 이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에 관광을 많이 나가는데 사실은 과거에 관광을 가장 많이 왔던 나라가 일본, 미국, 유럽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요새 뭐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가면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배우고 오는 게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네. 특히 이제 옛날에 삼성 같은 경우에 몇 %, 젊은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외국에 뭐 6개월, 1년씩 파견을 보냈잖아요. 아무 뭐 오브리게이션 없이. 그러면서 그 젊은 인재들이 여기에 가서 공부도 하고 관광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런 그 아이디어가 우리 제품이라든가
우리 문화에 녹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우리가 뭐 음악 관련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국 사람이 볼 때는 생각할 수 없는 음.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위대하게 하는 그런 그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러한 찬란한 문화라든가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이런 번영이 있기까지 또 있기까지는 또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에 관해서 또 질문이 또 있으시죠? 네, 제동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다 다양한 경험에 기반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인생 선배님으로서 조언을 얻고자 하는데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다면 어떻게 이겨내셨고 어떻게 뭐 대처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가훈으로 읽은 천하 문안사 세상에 이제 부지런하면 세상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용어를 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이제 젊은 세대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이나 또 교사님, 은사님으로부터 다양한 인생의 조언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다음 몇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한번 만들어서 한번 더 점프해서 진짜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는 인간은 자연과 싸움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프랑스 유명한 작가 중에 빅토르 위고라고 있는데 이분의 그 저서를 통해서와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인간과 자연과의 싸움인데 1886년에 빅토르 위고가 바다의 노동자라는 그러한 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은 특히 이제 바다는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 여름에 이제 수영장에 가면 바다 평온하고 우리가 수영할 수 있고 해수욕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다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네. 우리 먹거리도 뭐 회 좋아하시니 뭐 회를 먹을 수도 있고 네. 횟거리도 주고 좋아합니다. 때로는 뭐 우리가 해저 자원 네. 석유라던가 가스 이런 것도 우리가 즐길 수 있고 또는 이제 난강 같은 특별한 우리가 광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또 개발하는데 광물을 또 제공해 주는데 이 바다라는 것이 또 태풍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하나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이 평소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때는 어머니처럼 온화하기도 하지만 네. 때는 잔인한 적이다 이런 것을 이제 바다의 노동자라는 걸로 잘 풀어내기도 했어요. 옛날에 네. 뭐 노인과 바다라는 책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는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 우리 것이 되기도 하고 또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또 바다를 통해서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다는 소중하다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다 보니까 네. 바다라는 어떤 길을 통해 가지고 예. 무역 통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제품을 수출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의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자연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기후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자연이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불행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북극해가 녹아가지고 네. 여름에 계속 앞으로 더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네.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온난화 때문에 이제 네. 해파리도 이제 내려와서 해파리 배도 좀 많이 있는 걸 올 여름에 좀 있었잖아요. 네. 예. 많이 있고 예. 그다음 우리가 좋아하는 뭐 꼬막이라 이런 것도 머지않은 시내에 이제 시일에 우리 못 먹게 된다. 왜냐하면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네, 꼬막이라든가 낙지 이런 게 녹아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도 이제 점점 먹거리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자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벗삼아 살아가고 있지만 극복할 대상이지만 또 때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 사회 속에서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나태해져서 네.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과의 싸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다양한 시험이 있는 이유가 경쟁에서 이제 내가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노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인데 이게 이제 1893년에 빅터 리고가 93년이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했어요. 이 책 내용이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왜 인간과 인간은 저렇게 싸워야만 될까? 그 싸우는 배경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이익을 서로가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있고 때는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이 책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뭐 헤즈볼라 이런 전쟁을 보면서 야 이것이 우리 인간이 만든 전쟁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타협하고 협력하면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지도자의 욕심이 항상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현명하게 판단하면 또 그런 걸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다양한 이유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 또 다른 민족 간의 전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민족 간의 싸움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다른 우리 대한민국 말고 다른 국가 사람들하고 이제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민족 국가가 돼가고 다양한 문화가 이제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 우리가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해줘야 돼. 그 문화도 훌륭하다고 인정해주고 우리 같은 대한민국 문화 속에 이 동화가 될 때 우리 대한민국 기존 문화가 더 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나 MZ세대 같이 노력해야 될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인간과 자연과의 싸움,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을 한 6가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봤는데 첫 번째는 용감한 나와 비겁한 나. 본인이 한번 생각해봐. 그죠? 때로는 내가 용감할 때도 있고 때 비겁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용감한 나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일에도 내가 용감하게 도전하고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싸움을 누가 약한 사람이 싸움을 하고 막고 있을 때 내가 용감해 가서 말리기도 하고 이런 용감한 나가 낫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커다란 나와 조그만 나. 저는 조그만 나인데요. 그러니까 이 커다란 나와 조그만 나는 뭐 신체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아니라 내 마음속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저도 키가 작은 편인데 내가 키가 작지만 나보다 키 큰 뭐 1m 90 이런 사람들이 하고 어떤 뭐 육체적인 경쟁은 안 되겠지만 능력의 경쟁을 할 때 난 큰 나야. 그럼 난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항상 내가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총장이 키가 182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저한테 키를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해서 항상 얘기는 제가 180이 조금 안 되는 루저입니다. 180이 조금 안 되는 건 180이 조금 안 되는 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 항상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커다란 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커다란 나를 항상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너그러운 나와 옹졸한 나.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당할 수도 있고 또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내 거를 줘야 돼. 내가 가진 일부를 줘야 돼. 그때 내가 너그럽게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 때로는 10가지 중에 내가 3가지를 줄 때 내가 5가지 이상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그러운 나. 관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 관용을 베푸시면 되는데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일근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항상 매사에 부지런한 사람이 항상 앞서간다, 잘 산다, 그리고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나와 게으른 나가 있는데 항상 부지런한 자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나와 그 다음에 불의의 나. 옛날에 우리 동경도교에서 전철역에서 그 지하철역에 떨어진 일본 사람을 구하고 우리 한국 젊은이가 순직한 분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일본 동경에 가면 그분이 일본 젊은 사람들이 우리도 못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 그 순직비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의로운 젊은이가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참된 나와 거짓된 나. 최근에 이제
여의도 정치권을 보면서 좀 부끄럽기도 한데서도 사실은 항상 의로운 나가 중요하다. 거짓된 나. 어떤 출세나 명예를 갖기 위해서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된 나를 항상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가 3가지 사례를 들고 한 6가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잘 극복해서 이런 6가지를 갖춘 젊은이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더 든든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동님께서 너무 멋진 철학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제동님께서 언급해주신 이 바다의 노동자 93년 그리고 레미제라블 다 이제 19세기에 나왔었던 어떤 그 고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좋아합니다만 항상 고전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제동님께서 추천해주신 이 내용들은 저희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뭐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싸움 이건 다 노력이잖아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제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주인공, 두 분이 주인공이고 두 분이 중심돼서 이제 네. 대한민국이 가야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어떻게 점프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조금 더 상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뭐 3가지 싸움 속에 마지막에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떤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이제 미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되어야 것이고 그 반대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점프를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에이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기록을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과거를 현대의 잣대로 그 기록을 해석하면 거기는 항상 부정적인 마인드박이 가질 수가 없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면, 대원 씨 지금 이제 한창 이쁜 나이신데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을 보면 어떻게 느껴요? 예쁩니다. 아, 예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때는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대원 씨 세대, 이 젊은 MZ 세대는 나름대로 잘 사는 세대인데, 우리 세대는 초등학교 때 빡빡 물고 다니고,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보면, 뭐 이거밖에 안 됐지? 네. 옆에 막, 촌스럽고. 촌스럽고 네. 때 흐리고. 중학생 때 조금 그래. 중학생 때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현재 잣대로 과거를 보면, 과거 내가 왜 이랬지? 항상 후회하기도 하고, 그때는 너무 못 살아, 너무 내가 초라했구나, 이렇게 네. 반성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항상 그 당시에 그 국가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그 각도에서 봐주고 평가할 건 평가하고, 또 그 역사라는 것이 과거 지도자가 항상 100% 잘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잘못된 교훈은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대한민국 그리고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 내가 장점을 자꾸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네. 현재 우리 역사관이 좌우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역사에 대해서 자꾸 편파적인 시각을 갖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심정이 굉장히 많다. 지금 미국이나 뭐 영국, 그 다음에 독일 이런 프랑스 같은 나라들을 보면 과거 역사에 대해서는 같은 시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과거대로 반성할 건 반성하고 처절하게, 네. 내가 왜 2차 대전 때 독일한테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우리 문화가 약탈당하고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슬픈 역사를 가졌지? 그것은 우리 능력 부족이야 라고 반성하고 힘을 키우는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 문화적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고 또 북한을 막 옹호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진짜 우리 민주주의 가치,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동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자랑 속에 생각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21세기 현재 뭐 세계 경제 10대국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기 각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청와대 근무해 보니까 우리나라 직업이 25,000개가 종류가 넘어요. 그러면 25,000개가 넘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분야마다 전문가가 되면 우리가 세계 속에서 우리가 1등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인류 제품이 한 80개밖에 안 되지만 여기 있는 우리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점프시키면 80개가 아니라 지금 중국이 약 1470개거든요. 네. 지금은 2000개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최고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용접하는 사람, 예를 들면 뭐 운동하는 사람, 그 분야 제가 최고가 돼가지고 세계 전문의학 경쟁할 때 내가 이기면 내가 최고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은데 마지막으로 꼭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어요. 자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 그 사회생활하면서 안타까운 후배도 많이 봤는데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 짓다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상판 하나를 잘못 올려서 다리가 붕괴되기도 하고 건물이 붕괴되기도 하거든요. 또 얼마 전에 그 인도에서 고급 아파트가 붕괴가 됐는데 우리가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면 그 아파트를 지탱하는 매일 대들보는 다 보존을 해놔야 돼요. 절대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갑부가 자기 집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저층에 살았는데 이 대들보를 다 쳐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붕괴가 되잖아요. 네. 이 개인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세월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자기 경력과 자기 능력을 쌓아가지고 자기 명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자기가 10년, 20년 쌓은 명성이 무너질 수 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유명한 가수가 음주운전해가지고 지금 법정에 가서 구속이 돼 있잖아요. 이것이 일순간의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순간의 잘못을 자기 현명하게 판단해서 매사 자기 관리 잘해주라. 그래서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 약 2005년도 정도에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 있어요. The Power of Details. 이 책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데 사소한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는데 사소한 하나의 잘못으로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그것이 망가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도자는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여러분에게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인생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트럼프 행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의 일대기를 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하다. 극과 극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으냐 나는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 긍정의 애티튜드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가 A부터 Z까지가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 뭐 돈은 머니잖아요. 머니를 A를 1점으로 주고 Z를 만약 뭐 24점을 준다고 하면 머니 뭐 여러 가지 많이 탤런트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애티튜드를 계산하면 몇 점인지 아세요? 100점이 나와요. 집에서 계산.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인생에 성공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마음가짐 애티튜드다.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 PPT에 뭐 머니 뭐 합쳐놓고 어느 게 가장 중요할 거야. 그래서 점수를 매겨볼 수도 하고 딱 해서 점수를 딱딱 띄워줘.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중요하네 생각하는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인데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에 안 좋아할 수도 있고 현재에서 보다는 내가 더 좋은 능력, 좋은 위치에 또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마음가짐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가짐. 우리가 영어로 learning people이라고 하는데 항상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책도 읽게 되고 도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learning people이 되어줄 것을 또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변에 뭐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갔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이 유명한 박사학위도 5년 지나면 다 꽝이다. 노력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노력해야 또 갖출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제가 이제 많은 이렇게 강의도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이 CEO나 지도자 중에 의사소통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의사소통 안 되는 회사에 가보면 그 회사의 미래가 별로 투명하지 못해요. 미래가 밝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고 뭐 작은 그룹이 됐든 또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군대 가면 처음에 이병이지만 나중에 병장이 되면 그 그룹의 대빵이야.
자기가 지도자라고. 그리고 지도자는 이 밑에 소대원이 뭐 많으면 12명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네. 자기가 그 소그룹의 리더로서 그 소그룹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해야 돼. 자, 막내 이병의 고민사항이 뭔가. 병장이라고 큰소리 치면서 막내 이병 의견 막 무시하고 그럴 게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 실제 엔지니어 애로사항이 뭔가 보고 엔지니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CEO가 참가하는 그런 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회사가 크든 어느 조직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그런 큰 그룹의 지도자가 됐든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됐든 누구나 마찬가지로 소통하는 그런 그 지도자가 반드시 그 조직을 그 국가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더 한 번 점프할 수 있는데 특히 그 어떤 지도자 보면 자기가 뛰어난데 자기가 또 뛰어나려고 하는 부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무시해버리고 여기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소통하는 지도자가 중요한데 그런데 국제사회는 명확한 게 있다. 국제사회는 패권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지금 패권국은 어디다? 미국이거든요. 네. 근데 패권국은 자기 패권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네. 도전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과감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그 투키디데스 그 장군이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의 중심이 뭐냐면 패권국이 있는데 새로운 신흥국이 도전하니까 전쟁을 해서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같이 없어졌지.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이 도전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아주 웃기고 있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1986년 아시안게임으로 했고 85 올림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1980년대 말에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책이 뭐였냐면 The Coming War with Japan.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막 미국을 추월하는 경제 대국이 될 거라는 막 그런 그 분위기였고 일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살았어요. 네. 그 책이 막 부상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헛쭉 까불고 있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한율이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해갖고 무너졌고 그 다음에 도전했다 무너진 게 독일이에요. 근데 중국도 머지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1등 국가가 될 거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 미국의 현재 능력을 따라갈 수 없다. 미국의 예를 들면 그거거든. 미국의 국방비가 있잖아요. 네. 미국의 국방비를 중국이 지금 세계 2위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방비를 합쳐도 미국 거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여러분들이 잘해야 우리가 기성대대가 하는 걸 여러분이 더 잘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더 위대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제동님 모시고 굉장히 많은 말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MZ세대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볼 수가 있었네요. 그 이제 10회 차인데 그 거의 이제 고정으로 출연해줬던 우리 선생님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생각해보니 네네. 오늘 정리가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애티튜드, 100점짜리 애티튜드. 이거를 이게 중요하다. 처음에는 저도 마음가짐을 가볍게 왔는데 사실은 들으면서 내가 진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일을 또 하고 있구나. 또 그리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결과도 좋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여러 회차에서 이제 오늘 제동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 현준 오늘 이제 오시자마자 또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제동님 옆에서 좋은 말씀 많이 귀담아 들었고요. 아무래도 국가를 위해서 가장 최앞선에서 헌신하신 애국자로서 저희 같은 MZ세대들이 본받아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앞장서는데 그리고 지키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장 10회차 동안 저희가 여러 명사님들을 모시고 주니어 자유민주 산책을 함께 했었는데요. 또 다음에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MC의 김성은이었습니다. 자, 저희 한번 구호 한번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할까요?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주니어 여러분, 파이팅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주니어 여러분, 파이팅!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